황덕호의 재즈가 들린다. 재즈 듣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가까이 하고는 싶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재즈가 들린다. 이분이 들리게 해줄 겁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예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회가 네. 거듭될수록 조금씩 재즈가 들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재즈 스타일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재즈의 여러 한 역사가 그래도 한 100년 넘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 많은 그 어떤 사조의 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스타일들도 등장했는데 그래서 재즈 스타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뉴올리언즈 스타일 비밥, 스윙, 퓨전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또 애시드 재즈, 그렇죠. 최근에. 예, 힙합 재즈 이런 말도 쓰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음악을 몇 곡씩 들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 지난주부터 이제 초기 재즈, 네. 1900년대 이전 한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 무렵에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했던 초창기 재즈를 이제 듣는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이제 뉴올리언즈 재즈와 시카고 재즈를 들었는데요. 네. 그와 별도로 좀 사실은 조금 뒤에 등장한 음악적인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사실 좀 그 재즈의 한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별도의 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뉴올리언즈와 시카고는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미시시피 강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기가 두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고 치면 사실 뉴욕이라고 하면 저 동북부에 또 완전히 별개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즈가 역시 건너갔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뉴욕이라는 도시의 환경에 맞는 또 사실 새로운 재즈가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이제 피아노 음악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스트라이드 피아노 또는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라고 하는 그 사조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했던 뉴올리언스나 가스펠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는데 네. 사실 할렘 스트라이드는 낯서나요. 말도 좀 단어도 좀 네. 그렇고요. 스트라이드라 그러면 이제 큰 걸음으로 이렇게 척척척척 내딛는 거를 보통 스트라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건반 위를 마치 큰 걸음으로 쿵짝쿵짝 걸어간다는 그런 느낌이겠죠. 사실은 이제 1900년대 말에 남북전쟁 이후에 저희 남부에 주로 모여 살던 아프리카계 흑인 사람들이 사실 신분의 자유를 얻어서 어디로든지 이제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는데요. 네. 하지만 1920년대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남부에서 북부로의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북부에 이제 새로운 공업 도시들, 상업 도시들이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노동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야 이제 그 해방이 됐지만 자신이 늘 살아오던 남부 지역을 겁나서 잘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그러고 이제 시카고로도 가고 북부 서부 지역으로도 이 사람들이 이제 개척을 해 나갔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역시 미국 하면 역시 뉴욕이죠. 네. 모든 어떻게 보면 미국의 20세기 전반기까지의 모든 그 문화적, 특히 문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 뉴욕인데 그곳에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아주 밀집해서 살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렘이라고 하는 네. 곳이죠. 그러니까 그 맨하탄의 맨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센트럴파크의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원래는 이제 백인들 거주 지역이었다가 흑인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한둘씩 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백인 중산층 사람들이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좀 싫어하니까 집값도 같이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의 블록이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들만 사는
그 지역으로 바뀐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할렘 안에는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문화가 아주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네. 그 면적을 제가 이렇게 대충 추산해 보니까 종로 1가 그 윗부록에서 네. 3가 하는 지역 정도까지의 아, 면적이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것까지 또 생각해 보셨어요? 예,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니요. 역시 예,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수많은 재즈 클럽과 댄스홀과 음. 연극과 뭐 연극하는 장소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아주 밀집하게 되는군요.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듀크 ellington이 국제적인 명성을 처음 얻게 되는 커튼 클럽도 그 안에 있는 곳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소위 1920년대 그 시기에 할렘 안에서는 할렘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해 운동이 벌어집니다. 네. 즉 그 이전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비천하고 노동만 해야 되는 그런 음.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소위 이제 뉴 니그로란 말을 쓰는데요. 우리도 예술을 창조하고 새로운 흑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막 수많은 그 흑인 시인들, 문예가들, 음악하는 사람들, 연극하는 사람들이 다 할렘으로 모였던 거죠. 네.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도 결국 1920년대 이곳으로 옵니다. 아. 시카고를 거쳐서 플래치 앤더슨 오케스트라 멤버로 여기에 또 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완전히 그 아프리카계 미국의 어떤 문화가 이 할렘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장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네. 또 흑인 인구의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그 나중에 다시 이제 소위 집세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방은 모자른데 아. 인구들은 계속 유입되면 당연히 또 다시 또 집 가격이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사람들은 그 집세 파티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집세 파티요? 예, 그 소위 이제 그 렌트 파티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집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내야 돼요. 그 집세를. 그러면 음식을 좀 차려놓고 주변 네. 사람들을 모읍니다. 야, 우리 와서 우리 내 집에서 하는 파티에 좀 참여해줘. 그러면 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품앗이죠. 음식을 아. 먹고 돈씩을 조금씩 내줍니다. 그러면 그 돈 모아서 또 집세를 내고. 근데 그때마다 그 집안에는 조그만 피아노가 한 대,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고 피아니스트들이 거기서 이제 흥을 돋구기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할렘 지역 내에는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의 일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매번 매일매일 어느 집에서 항상 집세 파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바로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가 그 꽃을 피웠던 거죠. 새로운 도시의 풍경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농촌에서의 그 마칭 밴드와는 또 다른. 그렇죠. 네. 그것은 한 마을 단위로 어떤 축제를 벌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과밀한 그 지역 내에서 조그만 아파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밖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냥 그 아파트에서 밖에서 나오는 그 피아노의 불협화음들이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다른 곡들을 막 연주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항상 피아니스트에게는 일거리가 있는 장소였고요. 오. 그 안에서 수많은 명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제임스 피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저희 이 재즈 스타일 시간에는 이 제임스 피 존슨의 그러면 그 연주를 들어야 되는 1920년대 녹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지글지글거리면서 녹음도 굉장히 조악하고 그래서 네. 그거 우리가 스타일을 느끼는 게 일단 일차적인 네. 중요한 점이니까요. 제임스 피 존슨의 카프리스 렉이라는 곡을 네. 이 제임스 피 존슨의 아주 정통한 연주자인 디카이만의 연주로 역시 렉이네요. 렉 타임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때도 네. 렉타임 리듬의 스트라이드 설명을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만 네. 역시 렉타임 리듬을 기본으로 해서 피아노에서 즉흥 연주가 펼쳐지는 사실은 뉴올리언즈 재즈에서는 피아노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악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 뉴욕에서는 완전히 피아노 중심의 음악이 왜 그러냐면 그 장소의 어떤 주거 지역과 여러 가지 생활 이 환경하고 맞는 악기가 피아노였으니까 음악이 또 발생하고 발전하는 데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네.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들어볼까요? 예.
이거 한 사람이 친 거 맞아요? 그 사실 참 요즘은 이런 피아노 스타일이 좀 그 계승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디카이먼이나 뭐 또 돌아가신 뭐 랄프 서튼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좀 그다음에 이제 뭐 마커스 로버츠 이런 사람들이 좀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이런 연주를 스트라이드 피아노라고 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이 움직일 때요. 네. 마치 이게 큰 걸음 걷듯이 그한 건반 한 10개를 건너뛰어서 음, 이게 저음 눌렀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굉장히 움직이면서 빠르고 굉장히 또 빠르게 파워풀하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뭐 베이스나 드럼 같은 게 거의 필요 없이 피아노 독주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기 위한 그런 그 리듬을 갖고 있는 그 렉타임의 리듬을 연주하면서 오른손이 또 화려하게 막 즉흥 연주를 펼치는 그래서 이제 이런 피아니스트들이 그때 당시에 할렘 지역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 들으셨던 그 제임스 피 존슨 같은 이 네. 카프리스 렉을 원래 작곡했던 제임스 피 존슨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패츠 왈러 역시 제임스 피 존슨의 제자죠. 그러면서 뭐 우리에게는 뭐 Ain't Misbehaving, 뭐 Honeysuckle 이런 곡으로 굉장히 그 노래도 부르면서 피아노 치는 인물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 역시도 상당한 스트라이드 피아노의 정말 그 명인이었습니다. 네, 사실 초기 재즈 연주라고 하면 전 지난 시간에 했던 예, 그런 뉴올리언스 스타일의 예, 브라스가 이끄는 마칭 밴드만 생각을 했는데 또 예. 한편에선 이런 모습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즈가 이제 이런 전통들이 나중에 다 한데 모아지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노래 부르는 음악도 있고 그런 관악기 중심의 음악도 있고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피아노 음악으로서 발전한 하나의 그 어떤 그 또 부류가 있죠. 이건 뭐 렉타임 피아노에서 건너왔습니다만 즉흥 연주를 굉장히 자유주제로 구사하는 이런 음악이 발전하면서 사실 재즈의 모습이 다른 음악보다 훨씬 좀 복잡하고 좀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재즈는 피아노 음악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또 마칭 밴드하고 가깝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사실 다양한 그런 음악들이 그러나 사실 안에 살짝 들여다보면 다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또 이런 음악들이 1920년대 초창기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전성기를 이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페츠왈러의 곡을 또 들어보실 텐데 네. 핸드풀 오브 키 그러니까 건반을 그냥 소나기에 잔뜩 집어넣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페츠왈러의 1920년대 연주로 들으실 건 아니고요. 네. 테디 윌슨 이 사람은 음. 원래 사실 한 스윙 시대 각광을 받았던 뮤지션이지만 네. 이 페츠왈러의 그 스타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페츠왈러의 곡을 아주 전격적으로 1970년대에 녹음했는데 이 연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피아노를 장악했네요. 그렇습니다. 건반을 정말 소나기에 장악하고 있는 네. 그런 네, 곡이었습니다. 테디 윌슨의 연주로 핸드풀 오브 케이스 들었습니다. 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는 재즈가 들린다 듣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초기 재즈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오늘은 뭐 그 가운데서도 뉴욕을 중심으로 한 할렘 스트라이드 피아노를 좀 살펴보고 계신데요. 아까 지금 서두에 저희가 그 20년대 할렘이 굉장히 문해부흥 운동이 아주 활기차게 벌어졌던 네.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임스 피 존슨이나 페츠왈러가 이렇게 막 그 활기찬 파티용 그런 물론 이것도 굉장한 기술적인 그 난이도를 네. 요구하는 그런 연주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음악만 만들었던 게 아니고 당시 할렘 지역 내 흑인들로만 구성된 교향악단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빅밴드는 물론이고요. 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그 쓴 교향곡도 연주하고 했다고 하는데 제임스 피 존슨도 사실은 재즈 피아니스트였습니다만 교향곡도 쓰고 할렘 교향곡이라면 심포니나 클래식을 접목한 건가요? 그렇죠. 정말 악보에다가 음표 하나하나 다 그려서 네. 교향곡을 정말 작곡한 게 있습니다. 뉴욕에선 역시 뉴올리언스나 시카고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재즈가 발전을 하네요. 그렇죠. 그곳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뉴욕이라는 항구 자체가 유럽 문화가 들어오는 하나의 신대륙에서 창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유럽에서 클래식
연주자들이나 클래식 작곡가들도 뭐 러시아 혁명 피해서 이후에는 그 2차 세계대전 피해서 사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는 사람들이 다 뉴욕 맨하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의 문화가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계 사람들도 그런 음악 들으면서 야 우리도 교향곡 작곡해보자, 우리도 뭐 협주곡 작곡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그 작곡들을 많이 했던 거죠. 자주 연주되지는 않는데 네. 사실 제임스 피 존슨도 할렘 심포니나 할렘 교향곡이라는 곡을 썼고요. 몇 곡의 클래식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사실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제저마인 콘체르토 근데 어떤 데 쓰이는 것 보면 뭐 자스민이라고 쓰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는 저도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에 작곡된 곡이라. 예. 네. 그리고 자주 연주되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934년도에 작곡이 됐는데 일종의 사실은 피아니스트와 교향악단이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이었습니다. 네. 두 악장짜리 협주곡이었는데 제임스 피 존스는 당시에 자기는 교향악단과 함께 녹음은 못 남겼고요. 나중에 이제 후대 연주자들이 교향악단과 함께 녹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임스 피 존슨이 대신에 교향악단 없이 피아노 독주용으로 그냥 녹음을 이때 1940년대 녹음을 했거든요. 재즈곡은 아니지만 당시에 할렘에 이런 작품들도 만들어졌다. 그런 점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네. 재즈는 아니지만 재즈적인 느낌이 나는 마치 거시인의 뭐 랩소디 인 블루 같은 작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재즈마인 협주곡 들어보죠.
제임스 피 존슨의 재즈 마인 콘체르토였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완전히 클래식도 아니고 완전히 사실 재즈도 모든 아니고. 음들이 다 악보에 쓰여져 있는 그래서 즉흥 연주가 들어가 있는 그냥 본격적인 재즈는 아닌데 네. 뭐 제임스 피 존슨이 의욕적으로 한번 나도 악보에다 모든 작품을 한번 써보자고 썼지만 역시 본인의 스타일대로 좀 블루스적인 재즈적인 그런 느낌이 작품 곳곳에 그러니까 뭐 좀 거시인의 랩소디 인 블루랑 좀 분위기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네. 작품들이 그때 이제 아프리카계 음악인들에 의해서도 작곡이 되었던 거죠. 예. 초기 재즈의 모습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재즈 하면 단연 뉴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엔 좀 달랐겠죠. 뭐 1920년대 그 루이 암스트롱이 프레치 앤더슨 오케스트라가 뉴욕에서 활동 중이었는데 그 악단의 초대로 이제 그 멤버가 되죠. 그래서 갔더니 아무도 스윙 느낌으로 연주를 하지 않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솔로를 할 때 스윙을 넣어서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단원들이 전부 다 스윙 느낌으로 연주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앞 이 할렘에 많은 흑인들이 살았습니다만 재즈가 발생한 뉴올리언즈 출신들은 아직 거기에 좀 극소수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뉴올리언즈 음악이 루이 암스를 통해서 뉴욕으로 건너가면서 좀 뒤늦게 만나게 이제 되는군요. 예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는 뭐 뉴욕이라는 그 기본적으로 문화적 중심지라는 그런 입지 때문에 네. 그곳이 이제 오늘날까지 완전히 재즈의 중심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초기도 재즈는 뉴욕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발전을 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패치왈러 뭐 우리에게 뭐 허니서클로즈, Ain't Misbehaving 이런 곡으로 유명하고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의 네. 사실 인물이었죠. 근데 뭐 작곡도 물론 잘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뮤지컬용 뭐 또는 그 재즈 클럽에서 흔히 연주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만 작곡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오르간의 명수였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 녹음도 몇 곡 했고요. 네. 어떤 음악이든지 사실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작곡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영국의 연주여행을 가서 영국 모음곡이라는 작품을 네.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대요. 그런데 가서 패치왈러가 굉장히 그 몸도 이름처럼 뚱뚱하지만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작품 줘야 되는데 그 전날 너무 술을 많이 먹고서 그 몇몇 런던의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를 보고서 곡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네.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니저가 그 어디서 그림 엽서를 사와서 그 엽서를 보여주면서 6장을 이렇게 줬더니 그거 보고서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현장에 가지도 않고 그 런던 모음곡을 작곡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대단하네요, 정말. 예, 그런데 문제는 곡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곡도 좋아요. 곡이 너무 아름다워요. 엽서를 보고 쓴 그 곡들이. 예, 뭐 정말 천재는 천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대단한 천재라고 루이 암스트롱이 그렇게 극찬했던 이유가 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재즈 이미 막 1960년대 50년대 후반에 빌 에반스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 선율이 이미 패치월러가 1930년대 이미 런던 모음곡을 통해서 이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더라고요.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런던 모음곡 2악장의 첼시라는 곡하고 마지막 악장인 화이트 채플이라는 곡, 이거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패치월러도 대단하지만 이 모든 뒷이야기를 이렇게 술술 아무 원고도 없이 말씀하실 우리 황덕호 씨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시간이 많거든요. 예,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 두 곡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